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약 21%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 비중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의 절대 강자인 미국은 설계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의 약 50% 가까이를 독점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여 년 전인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일본이 생산하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왕국으로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개 업체 중 무려 6개의 자리를 일본 기업들이 독식하며 미국 기업들을 압도하는 기술력과 생산력을 과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2024년 현재 일본의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급격히 추락하며 그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매우 초라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시장을 호령하던 세계 톱클래스 10개 기업 명단에서 현재 일본 반도체 기업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이처럼 3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최근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사활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와 소니를 필두로 과거의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의 자존심을 건 간판, 기업 8곳이 반도체 부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소프트뱅크, NTT, NEC, 덴소, 키옥시아, 미쓰비시 은행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의 재건을 위해 전례 없는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에 일본 반도체 부활의 상징이 될 새로운 합작 회사인 라피더스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와 속도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이번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라고 선언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은 자그마치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라피더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빌릴 때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 보증을 서주는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파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만약 라피더스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가 대신 빚을 갚겠다는 강력한 보증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절박함과 진심을 잘 보여줍니다. 라피더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로 2027년까지 삼성전자와 TSMC만이 생산 가능한 최첨단 기술인 2나노미터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양산해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업들이 연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올인하며 추진 중인 이 계획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업계의 시각에서는 반도체를 단 한 번도 양산해본 경험이 없는 신생회사가 과연 이러한 무모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현재 40나노미터 수준의 기술력에 머물러 있는 일본이 단숨에 2나노미터 단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은 반도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하며 10나노에서 3나노까지 단계적으로 쌓아온 초정밀 기술을 라피더스는 불과 5년 만에 모두 따라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대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기계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심장이자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필요할 때는 흐르게 하고 멈춰야 할 때는 정확히 차단하여 기계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텔레비전, 그리고 자동차와 전기 밥솥에 이르기까지 반도체가 없다면 그 어떤 전자제품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의 역사는 1947년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트랜지스터라는 혁신적인 부품을 처음으로 발명하면서 그 위대한 시작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아주 작은 전기 스위치와 같으며 이것을 수천만 개씩 모아놓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매우 복잡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이 놀라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1960년대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완벽하게 독점하며 기술 패권을 장악했었습니다. 특히 1968년에 설립된 인텔이라는 회사는 당시 반도체 산업의 대명사로 불리며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켜보던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주도하에 우리도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기술력이 뛰어났던 NEC와 도시바, 그리고 히타치와 후지스 등 5개 대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전자업체의 라이벌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주로 부가가치가 높았던 군사용이나 우주선용 반도체에 집중하느라 일반 소비자용 제품의 품질 관리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계산기 같은 대중적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전략으로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 제품에서 불량이 나오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제품의 불량률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이는데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일본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미국산 제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품질 격차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로 이어졌고 1980년대 초반 미국이 60%를 차지할 때 일본은 30%까지 빠르게 추격해 올라왔습니다. 결국 1985년 일본은 마침내 반도체 본고장인 미국을 추월하였고 명실상부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87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일본이 독식하며 전 세계 반도체 회사의 상위권을 일본 기업들이 휩쓸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1위부터 3위까지를 일본의 NEC와 도시바, 그리고 히타치가 모두 차지하며 일본 반도체의 황금기를 활짝 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으며 세계 시장 순위 1위부터 3위까지를 NEC, 도시바, 히타치가 나란히 독점하며 일본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본의 독주는 미국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선 정치와 경제가 뒤섞인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국 반도체 산업이 붕괴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광경을 지켜보던 미국은 일본의 성장을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과 폐쇄적인 자국 시장 보호를 통해 성장을 일궈왔으며 미국은 이를 시장 경제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처음으로 꺼내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환율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는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플라자 합의는 일본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이는 수출 중심의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합의 직전 1달러당 240엔이었던 환율은 불과 2년 만에 120엔까지 급락했고 엔화 가치가 2배로 치솟으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난 환차손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여도 이를 엔화로 바꾸면 예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의 반도체 왕국은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사라지고 그대로 팔자니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일본을 더욱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 두 번째 무기인 무역협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986년 미국은 사실상의 강요를 통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일본이 반도체를 일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가성비를
강제로 제거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 내에서 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강제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가하며 일본의 앞마당까지 미국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 목표는 이후 협정이 갱신될 때마다 더욱 상향 조정되어 결국 30%라는 유례없는 수치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91년과 1996년에 걸쳐 협정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일본 반도체의 숨통을 조였고, 일본은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느라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읽어낼 여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몰락이 오직 외부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사로잡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외면했던 일본 스스로의 실책도 매우 컸습니다. 19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일본 기업들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한 기업이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방식은 점차 비효율의 더우로 빠져들었고, 이는 생산 단가의 상승과 기술 혁신의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대만에서는 설계와 생산을 분리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파운드리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며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왕좌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 때문에 흔들리는 틈을 타 바다 건너 한국에서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는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출발이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당시 삼성은 시장의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불황일 때 남들이 투자를 줄이는 것과는 반대로 삼성은 오히려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는 역발상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불황일 때 미리 준비해야 호황이 왔을 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하지만 확실한 도박은 결국 삼성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턱 밑까지 추격했고, 마침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하나둘씩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9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 디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력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추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2000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부를 하나로 합쳐 최후의 보루인 엘피다를 설립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엘피다에는 무너져가는 일본 반도체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엘피다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부심이었던 엘피다는 파산을 선언했고, 이는 일본 반도체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파산한 엘피다는 결국 미국의 마이크론의 헐값에 인수되었으며, 왕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이 사건은 일본 경제계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숫자로 보는 몰락의 과정은 더욱 처참한데, 1988년 전 세계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2000년에는 27%로 반토막이 났고, 2010년에는 15%까지 밀려나며 일본 반도체의 영향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며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주춤하는 사이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일본이 비워둔 왕좌의 주인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사이 바로 옆 나라인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되어 정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40년 전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던 학생이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스승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2022년 다시 한번 반도체 강국의 재건을 선언하며 새로운 도전인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2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그들의 야심찬 목표는 2027년까지 삼성전자와 TSMC만이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40나노 수준인 기술력을 2나노로 한 번에 건너뛰겠다는 계획은 업계에서 전례 없는 위험한 도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 초정밀 공정 기술의 한계를 5년 안에 극복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27조 원도 부족하며 공장 건설과 연구 개발을 위해 최소 66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인데 2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4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면서 수많은 인재가 이미 현장을 떠났거나 해외로 유출된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점은 2025년 7월 라피더스가 2나노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술 구현 가능성을 일부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양산의 핵심인 수율 면에서 TSMC가 70, 80%를 달성하는 동안 라피더스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TSMC의 기술 유출 사건에 일본 장비 업체가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기술 출처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20년 경력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2나노 수율을 60%까지 끌어올리며 라피더스가 시제품을 만드는 동안 실질적인 양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2025년 말까지 수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일본의 추격권에서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0년 전 일본의 기술을 배우던 학생이었던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제 일본이 따라잡아야 할 가장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는 이제 10% 미만의 점유율로 전락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과거 희망이었던 엘피다는 12년 만에 사라졌고 이제 속도의 라피더스가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운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멈추는 순간 바로 추월당한다는 것이며 한국은 그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기술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승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